2018년 2월 5일 칠순 기념으로 우리 부부는 인도 네팔을 여행하기 위하여 친구 부부와 함께 인천 제2국제공항을 가고 있다. 광역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두 번째 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사업 계획에 따라 2017년 완공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연간 여객 1,800만 명, 화물 130만 톤의 처리가 가능하다. 건물은 봉황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어 봉황의 날개가 양쪽으로 펼쳐진 현상을 하고 있다. 높은 천장과 개방감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내에 대중교통 환승 클러스터가 설치되어 고객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2018년 10월 28일부터 기존의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4개 공항사 외에 아에로멕시코, 알리탈리아, 중화항공, 가르다 인도네시아, 샤먼항공, 체코항공, 에어로플로트 등 7개 항공사가 제2터미널에 추가 배치되기로 결정되어 있단다. (2001년) 개항 이래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하면서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인천국제공항이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였다. 이번 여행은 나도 처음 제2공항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서 한층 더 세련되고 깔끔한 공항 분위기에 역시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자랑할 만한 공항 터미널이라고 본다. 좋다. 사연은 다르지만 그 기쁨과 슬픔은 같겠지. 인생의 뒤안길 같은 이별과 상봉의 나도 하나 가져가. 준비되신 탑승권 확인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좌석 안쪽 우측으로 들어가십시오. 할인이 안녕하세요. 우측으로 들어가라고? 우측으로? 지나서 뒤로 가십시오. 또 이따가 보관에 오자. 차트 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은 인도 뭄바이의 국제공항으로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거점이며 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과 함께 인도의 관문 역할을 한다. 1년 승객수 면에서
인도 대륙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공항으로 뭄바이발 델리 국내선 노선은 일주일간 항공 편수 면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국내선 노선으로 기록되었고 세계 최대 연착 공항으로 뽑히기도 했다. 에어 인디아 제트 에어웨이즈의 허브 공항이자 제트라이트 고에이어의 제2 허브 공항이며 이 외에도 많은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다.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 수용하는 2개의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항 구역은 5.9제곱미터, 평균 해면 고도는 11m로 활주로는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 활주로의 길이는 각각 2,925m와 3,445m로 인도의 국제공항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 이번 인도 네팔 여행 인원은 8명으로 단촐한 인원이다. 비행시간이 10시간 가까이 타고 뭄바이 공항에 내린 시간이 인도 시간 3시간 넘었다. 곧바로 호텔에 가서 3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나서 7시경 아침 식사 후 여행이 시작되었다. कल सुबह तक ब्लू बर्ड को पैकेज की डिलीवरी हो जानी चाहिए। क्या है इस बार? कोई जो हमेशा बोर नहीं होते तुम लोग? बोर हो गया मैं। एक छोटा सा नजराना सोचा तुम्हारा भी दिल हम खरीदे, क्या दाम है बोलो काटो रसीदे। हाय हाय सोचा तुम्हारा भी दिल हम खरीदे, क्या दाम है बोलो काटो रसीदे। फिर तुमसे करवा ले जैसा भी चाहे, नजरें तुम्हारी में छोटा सा नजराना। खरीदे पर तुम्हारी है नजरों से हारे, ले जा तू कर सत्तर इशारे दिल मेरा। 세계에서 가장 큰 빨래터로 약 5,000명의 도비 신분의 사람들이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120년 전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군복을 전문으로 세탁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물론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임은 틀림없지만 엄밀히 말해 볼거리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터전인 만큼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인도 최대의 도시 뭄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붐비는 기차역 중 하나인 차트라바티 시와지 역이 있습니다. 이 역은 영국 식민주의의 잔재로 원래 명칭 또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17세기 마라타 국왕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 여건 건축가 브래들리 윌리엄 스티븐스가 영국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 역을 모델로 하여 설계한 곳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차트 라바티 시와지 역은 인도 전통 양식과 고딕 리바이벌 양식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양식으로 재탄생된 건물이다. 고딕 건축의 독특한 양식인 플라밍 보트레스와 인도의 전통 목걸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고딕 양식의 특징인 프리즈와 스테인 글라스 창이 달린 외부와 전통 인도 궁전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건물의 스카이라인 작은 탑 아치가 볼 수가 있다. 건물 꼭대기엔 이브 구조로 지어진 약 100m의 팔각돔이 덮여 있는데 그 위에는 진보의 동상이 써 있다. 또한 내부에선 수많은 돌 조각품과 장식용 난간, 웅장한 층계를 구경할 수 있다. 이곳은 인도 최초의 증기관차가 섰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며 200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1911년 영국 조지 5세와 메리 여왕이 인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는 1924년에 완공되었다. 당시에는 항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뭄바이 항구를 인도의 출입국 지점으로 삼았고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는 인도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것 주변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현지인들은 이곳에서 아라비아 해를 바라보며 아침 요가를 즐기고 여행자들은 뭄바이 인증사진을 찍는 곳으로 애용한다.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 앞 광장에는 17세기 무굴 제국에 대항하여 민족주의적인 저항을 한 마라타족의 영웅인 시바이지 상이 세워져 있다. 시바이지는 말 위에서 창을 거머쥐고 문 쪽을 향해 있는데 이는 어느 침략자라도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펀트 섬으로 가는 보트도 이곳에서 탑승합니다. 뭄바이의 상징물로 높이가 48m에 달하는 초대형 개선문으로 영국의 조지 5세가 인도를 방문한 기념으로 세워졌다. 배가 최고의 이동수단이었을 경우 인도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했기 때문에 뭄바이의 상징이 되었지만 지금은 엘리펀트 섬까지 운행하는 보트의 선착장으로 이용될 뿐이다. 하지만 밤이면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하고 있다. 인도 붐바이는 아라비아 해에 접하고 있다. 아라비아 해에 접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오만, 예멘, 소말리아 등이 있다. 공해와 오염된 공기가 뒤덮여 바다가 온통 뿌연 안개 속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인도 여행 첫날이라 아라비아 해 바닷가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 일행은 여행 첫날 처음으로 인도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인도 음식은 북인도와 남인도의 차이가 약간 있단다. 담백한 음식에 밥을 곁들여 먹는 남인도와 약간 기름진 커리에 빵, 주로 주식으로 먹는 북인도의 차이를 느낀다. 통밀가루 반죽을 구운 것으로 북인도 사람들의 주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먹지 않으면 허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짜파띠를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호기심 생겼다. 맛은 약간 매콤하고 짭짤하여 우리 식성에는 괜찮게 먹을만 하였다. 음식을 먹는 도중 지배인이 다가와서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나는 나이스 굿이라고 대답하였더니 나이스 굿이라고 좋아하였다. 우리 일행은 점심 식사 후 다음 여행지인 아우랑가비드로 가기 위하여 기차역으로 출발하였다. 뭄바이에서 아우랑가비드까지 특급 열차를 타고 4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도착 시간은 정확하지 않단다. 철도 사정이 좋지 않아 특급 열차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비둘기호 정도에 60km 정도로 달리다가 연착이 되면 언제 떠날지도 모른단다. 13억 인구에 걸맞게 기차역을 통과하는 곳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우리는 기차역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 지름길을 통과하여 갔지만 많은 인파와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비기땀을 흘리면서 오르락내리락 간신히 열차를 타는 플랫폼으로 도착하였다.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이 모든 인도인들이 채식주의를 지향하고 소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도의 힌두교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인도의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 전체 인구의 70에서 80%가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인들은 왜 소고기를 먹지 않을까? 보통 금기와 관련한 내용은 그 종교의 경전과 관련 서적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힌두교 경전에는 소를 먹지 말라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재미난 일화로는 소고기를 즐겨 먹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소를 볼 때 각각의 맛있는 부위를 떠올리지만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볼 때 여러 신의 위치를 본다. 예를 들면 안창살의 위치 부분에는 어떤 신이 있고 꽃등심 부위에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여기서 인도 뉴스에서 나온 4가지의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성스러운 소를 숭배하는 인도 소고기 수출국 세계 1위. 인도 남성 소고기 먹었다는 집단 구타로 사망. 소 죽인 사람 죽여도 되나? 인도 시끌시끌. 인도서 소고기 운반만 해도 최고 10년형. 암소 도살엔 종신형. 인도 뭄바이 쇠고기 갖고만 있어도 최고 5년형. 참 아이러니한 나라이다. 각 주마다 소고기에 대한 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 양고기였지만 소고기를 먹었다는 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 잃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단다. 드디어 아우랑가비드에 도착하는 시간이 7시경이다.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갔다. 내일은 새벽 4시에 기상하여 5시 30분에 출발하여 엘도라 석굴을 구경하고 오후에는 비행기를 타고 델리로 가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7일 아침 4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는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엘도라 석굴로 이동하였다. 보이지도 않아. 아우랑가비드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엘로라는 돌을 깎아 만든 인도의 고대 건축 양식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소다. 2km 길이의 극정사면을 깎아 만든 석굴은 기원 후 600년대부터 1000년대까지 5세기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사원과 예배당, 수도원 등의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놀라운 것은 각각의 석굴이 불교와 힌두교, 자이나교에 봉헌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타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목과 질서가 아닌 간용과 포용할 줄 아는 고대 인도인들의 종교관을 보여준다. 총 34개의 석굴로 이루어진 엘로라는 남쪽 끝에 있는 12개의 불교 석굴과 중앙에 있는 17개의 힌두교 석굴, 그리고 5개의 자이나교 석굴, 이렇게 3개의 석굴,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엘로라는 석굴이 제작된 500여년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가 되는데, 특히 7세기에서 9세기 찰루카 왕조와 야슈트라쿠타 왕조의 후원으로 힌두교가 부흥하면서 일어난 불교의 쇠퇴, 그리고 자이나교의 짧은 부활 시기를 알려줍니다. 엘로라 석굴의 중심이자 하이라이트인 16번 석굴 카일라사 사원은 760년 야슈트라쿠타 왕조의 왕 크리슈나 1세에 의해 처음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사원은 무려 150년 동안 하나의 거대한 바위를 위에서 아래로 깎아내려가며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투입된 일꾼이 7,000여 명,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제거된 돌만 2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넓이 47m, 높이 84m, 높이 35m의 거대한 사원을 오직 정과 망치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경이로운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카일라사 사원은 시바 신의 고향인 카일라사 산을 상징한다. 중앙에 있는 본 건물은 입구부터 남뒤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항구소, 사당과 시바신이 링감이 모셔진 만다바 카일라사 산의 꼭대기를 상징하는 32.6m 높이의 탑으로 이어집니다. 입구 맞은편에 새겨진 부의 여신 락시미가 코끼리와 목욕하는 장면을 비롯해 사원 곳곳에는 힌두교 신화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시바 신과 파르다티의 거처인 카일라사 산을 흔들어 힘을 가시하는 마왕 라바나를 묘사한 작품으로 사원의 남쪽 외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힌두교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한 장면으로 발가락으로 가볍게 라바나를 제압하는 시바신의 모습이 상징적이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34개의 엘로라 석굴을 모두 볼 수는 없다. 다만 인도의 고대 건축 양식의 절정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다. 원전 600여 년에서 1000년대까지 5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석굴 건축 기술이며, 그 시대에 간용과 포용할 줄 아는 고도 인도인들의 종교관은 현대 사회 종교인들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도착하여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움이 있었고, 관광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애써 물건을 팔기 위해
관광객을 따라다니면서 팔아줄 것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애처롭기도 하였지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집착하는 것이 성가시기도 하였다. 엘라도 석굴 관광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아잔타 석굴을 보기 위하여 후덜거리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인도에는 가는 곳마다 도로 정비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 먼지에 터덜거리는 버스의 피로감이 빨리 느껴지고 있다. 아잔타는 아우랑가비드에서 북동쪽으로 105km, 잘가온에서 남쪽으로 6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엘로라를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가 한 곳에 모인 다양한 종교의 보고라 한다면 아잔타는 인도 초기 불교의 건축, 조각, 회화 등 예술적 가치가 응집된 순수 불교 예술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아잔타는 엘도라도보다 700년 이상 앞선 기원전 2세기부터 건설되었으며 내륙 지역과 서쪽 해안을 이어주는 교역로를 오가던 상인들의 물자를 바탕으로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7세기 이후 엘로라의 탄생과 번영 그리고 불교의 쇠퇴가 아잔타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후 무성한 숲 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고대 석굴은 1819년 호랑이 사냥을 하던 영국군인 존 스미스에 의해 110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아잔타 석굴은 와고레 강을 접한 말발굽 모양의 협곡 가파른 면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부터 서쪽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석굴의 제작 시기와는 관련이 없다. 아잔타 석굴은 제작 시기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기원전 1에서 2세기에 사타바하나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석굴은 소승 불교 양식에 따라 부처를 사람이 아닌 나무, 발자국 혹은 특정한 문양 등으로 표현했다. 반면 5세기 이후 바카타카 왕조와 굽타 왕조 시대의 석굴은 대승 불교의 영향으로 예술적 표현들이 보다 풍부하고 화려하다. 총 30개의 석굴 중 25개가 승려들이 거주하며 수행하던 비하라이며 예배당인 차이타는 5개뿐이다. 석굴의 벽면과 천장 그리고 기둥을 메우고 있는 벽화는 아잔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며 탄탄한 구성과 세련된 색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표현력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부처의 생애나 조성 당시의 생활을 표현한 벽화는 천년 색소의 동물성 악교와
식물성 고무를 섞어 만든 물감으로 그려졌다. 석굴 바닥의 작은 홈들은 염료를 개는 팔레트 역할을 했다고 한다. 벽화의 보존을 위해 석굴 내부에는 조명을 최소화하고 플래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벽화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손전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1번에서 7번 석굴은 대승불교 비하라로 5세기 이후에 지어졌다. 1번 석굴은 천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름을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색감과 섬세한 벽화로 유명하다. 특히 벽면에 남아있는 연꽃을 든 빠두마 파리 보살 벽화는 기품 있는 표정과 여성적인 곡선미를 표현하고 있어 아잔타 예술에서 가장 뛰어난 벽화로 손꼽힌다. 그 밖에 출가하기 전 부처 그림이나 화려한 패턴으로 뒤덮인 천장, 그리고 천장을 받치는 이 20개의 기둥 상단의 정교한 조각들 역시 인상적이다. 2번 석굴은 천장은 기하학적인 패턴과 꽃, 커다란 만달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벽면에 묘사된 부처의 전생감, 자타카의 장면들과 코끼리가 등장했던 부처의 근원, 아이를 일대한 마야 부인과 아이를 안고 있는 마야 부인의 모습은 부처의 탄생 과정을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잔타에서 가장 큰 비하라인 4번 석굴은 아쉽게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벽화보다는 부조가 인상적인 석굴로 재앙에서 벗어나 가는 보살의 보호를 받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내간의 조각이 특히 인상적이다. 6번 석굴은 아잔타에서 유일한 2층 비하라이다. 아쉽게도 1층 일부가 무너져 내렸지만 테라스처럼 다 큰 2층에서 석굴과 두른 훈련을 받고 있고 2층 기둥을 등에 부직했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음악 기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길이 다 유난히 반들반들하다. 아잔타 석굴은 1번에서 30번까지가 있다. 8번에서 15번 석굴은 소승불교 석굴로 아잔타 초기에 만들어졌다. 11번 석굴부터 15번 석굴은 대부분 위안성으로 남아있단다. 16번부터 20번 석굴은 모두 5세기 말에 만들어진 대승불교 석굴이다. 16번 석굴 입구에는 춤추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조각이 있다. 아잔타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17번 석굴은 다채로운 벽화로 유명하다. 21번에서 30번 석굴은 7세기에 만들어진 석굴이다. 21번부터 25번 석굴은 큰 특색이 없거나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그 외 석굴은 관광객이 힘들어 갈 수 없는 곳이라 통제되고 있단다. 시간상 모두를 볼 수는 없었지만 인도 불교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아우랑가비드 여행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공항으로 가서 델리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이다.
चाकुड़िए जो कर ले, पूरा बदन तेरा रंग दिया।